누가 유럽 경제를 구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성장은 종종 대륙을 구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어쨌든 간 지금 유럽을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유럽연합 깃발이 펄럭여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죠. 이번에는 누가 유럽을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자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에 대한 아무런 추정치는 목요일에 나쁜 수치로 하향 조정되는데 유럽 전함은 전분기 대비 0%,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에 그쳐서 지금 전분기 대비 0% 상승했어요. 가장 우려되는 국가는 독일로 가장 지금 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최근 베를린 연립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세금 및 규제 혁신을 제안했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 효과는 없고 세계 경제는 유럽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각국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국과 국방비 지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엄청난 원조를 통해서 성장했죠. 그 다음에 좀 갚으려고 하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로 무너진 다음에 사실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지금 2022년이죠. 1년 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또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유럽은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간 지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정치적 혼란 없이 빠르게 자력으로 경제가 일어나야지 되는 시점이고 이제 중국도 거의 조금 예전에는 유럽이 좀 약할 때 중국이 엄청나게 수출 수입을 해주면서 좀 살렸는데 중국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만큼 유럽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뭐 잠재력을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급하고 있네요. 이제 모로코에서 지금 아까 12시 14분경에 지진이 발생했다는데 일단은 6도가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꽤 많이 지금 피해가 있다고 알려져서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네요. 9시까지 마라케시 주민들이 일단은 도망쳤다고 알려져 있고 보시면 모로코가 원래 프랑스령이었고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해 있죠. 생각보다 해안가 쪽에서 그 강타에서 사람들이 좀 있는 지역에 또 딱 일어나게 됐네요. 마라케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같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했네요. 집에 금이 가고 가구가 파손되었는데 로이터가 즉시 확인할 수 없었던 지진 직후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동영상에는 사람들이 쇼핑센터, 식당, 아파트 건물에서 두려움을 떨며 밖으로 뛰쳐나와 모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트위터에도 굉장히 핫한 이슈기도 하고 피해가 조금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이 모로코가 빌딩이 되게 약하다고 해요. 빌딩이 지어진 게 딱 봐도 굉장히 약해 보였는데 그것들이 20초간의 그 간격에 대부분 무너진 걸로 파악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최근에 미국 CNN이 이제 파산 위험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신뢰해서 파산으로 이르기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걸 썼어요. 그리고 기관들,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거대 공중파, 미국의 거대 공중파 및 정부 기관, 공공기관들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인터넷 공간으로 이제 대부분 다 정보를 습득하죠. 미국의 정치적 문화적 혼란은 핵심은 신뢰의 위기입니다. 한 세대 만에 지도자와 가장 중요한 기관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연방정부, 대기업, 언론, 교육, 과학 및 의학, 기술, 종교기관, 법, 집행기관 등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러한 기관의 성과, 신뢰,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무너지면서 사회적 접촉쟁이 상호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이걸 뭐 종교로 보시는 분도 있고 사회 소셜 인스티튜션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간 두 개 다 무너지고 있죠. 결속을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의 리더부터 변화해야 되는데 정부와 법 집행 당국은 더욱 투명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지도자 간의 관계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인들이 국가를 이끌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치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 관료화가 된다면 사람들이 사실 그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이 따로 있고 관료들은 자기만의 그 사실 철밥통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로 국회의원들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공무원들은 미국 공무원들이 진짜 안 움직이기로 유명하죠.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지배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관장들을 투표로 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는 그러한 실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이 그 선출직과
정무직의 관계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한국도 이게 문제긴 해요. YTN 최근에 매각 이슈를 보면 YTN 매각 이슈에서도 또 누구를,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국도 고민해봐요. 결국 이야기가 나오죠. 시주석의 G20 불참으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균열이 커지고 있어서 사실상 인도가 좀 많이 실수를 했어요. 중국은 브릭스 블록과 같은 영향력이 큰 그룹에 집중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포럼을 기피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가 조금 포용력을 보여줬으면 됐는데 인도가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 중국을 도발하면서 바로 중국이 그냥 그 참여하지 않기로 했죠. 물론 대변인만 보낸다고 합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하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방국 및 경쟁국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경제 강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시 주석님이 많이 안 돌아다니시죠. 러시아와 긴밀한 파트너인 중국은 러시아하고도 거의 가끔씩 만나고, 푸틴도 G20에 불참하고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이 바쁘다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시 주석의 뉴델리 부재가 중국의 외교 정책적 야망과 충돌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평화적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지금 시 주석이 G20을 중국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것 같은 메시지, 즉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대한 제휴국이라는 점,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세계 건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비전이 있다는 점, 시 주석이 글로벌 정치가라는 점을 계속 홍보할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이합니다라고 했지만,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모디 총리가 일단은 중국을 좀 도발하니까 그냥 중국이 사실 삐져서 안 왔어요.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 중에 좀 집중을 하려는 모양이고, 시 주석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른 정부의 의견이 시 주석에게 전달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자 간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G20이 좀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했는데, 오히려 뉴델리에서 펼쳐지는 G20이 세계 분열만 보여줘가지고 세계인들에 대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참석을 안 했던 대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보그 일죽이라 엘리자베스 서거 일죽이라 여왕, 그 보그에서 특별히 사진 속에 삶을 해놨네요. 엘리자베스 여왕 굉장히 어린 나이에 20대 때 여왕이 올랐죠. 그 20대 때 애도 엄청 나왔고 그 당시로 따지면 웃긴데,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대단한 건 스타일이 이게 100년 전 스타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하긴 해요. 되게 모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국 왕실이 다시 넷플릭스 드라마, 요건 드라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드라마로부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화도 최근에 히트했어요. 미국, 영국에서 로얄 블루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왕실의 전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쭉 오늘 왕실 특집인 것 같은데, 크라운, 시대극, 영국 왕실을 기반으로 한 뭐라 그럴까요?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플러스 알파 다큐멘터리까지 흥행을 하면서 영국 왕실이 다시 한번 고전으로 추앙받는 게 뭐냐면 새로운 각색, 약간 모더니즘과 정반대인 이 화려함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제도 다 좋아지니까 중동의 분쟁이 좀 사라지고 유럽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유럽은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쟁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화려했던 예전 시대에 대한 추억으로 다시 빠지는 거죠. 우리의 되뇌가 축소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평균 뇌 크기가 석회 크기만큼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눈 크기? 사실 모르겠네요. 왜 그러죠? 수천 년보다 약 10%? 다운사이징인가요? 약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아니면 날씨가 추워져서? 날씨가 더워져서? 모르죠. 인간 사회가 매우 협력적으로 조직화되어 연구자들이 집단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가설세였습니다. 띵?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멀티링크? 칩셋 아직 머리에 안 넣었는데 어떡하죠? 집단지성. 근데 그러면 예전 사람이 개개인이 더 똑똑했으면은 모르겠네요. 연구진은 음식, 사회적 관계, 포식자, 환경에 대한 정보 이출을 추적하기 위해 큰 뇌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완화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사회, 마을,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외부에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뭐 저장하니까 좀 줄어들었다. 근데 사실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하나지만 사실 그 정보를 이렇게 있는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물론 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고수분이신 것 같네요. 굉장한 많은 수집을 한 거 보니 뭔가 있어 보이는데, IQ와 뇌의 두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전체 부피, 뇌의 두께. 인간의 뇌가 축소했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고 모두 한 개씩 두개골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 두개골은 전 세계 인류를 대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좀 애매하다 이런 거죠. 수만 개 샘플. 아인슈타인의 것은 그보다 작고 그는 아인슈타인이었죠. 뭐 나쁘지 않은데 왜 조금 10% 줄어들었다? 외부에 저장할 수 있어서, 외부에게 좀 기댈 수 있어서 뇌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은 10% 똑똑했다는 건데, 원신들 10% 똑똑했을 확률이 좀 적은 것 같고, 모르겠네요. 외부 환경에 의지했기 때문에 작아져도 됐다. 작아져도 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효율화가 아닐까 생각돼요. 팀 쿡이 애플과 중국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공생의 관계였다 말했는데, 이제 중국의 아이폰 금지 조치는 좋은 감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팀 쿡이 그 중국에게 투자를 엄청 많이 해줬죠. 그리고 되게 중국도 커버를 많이 쳐줬는데, 미국과 중국의 그 가교역할하는 2019년에 용감하게 중국을 방문한 면한되는 미국의 CEO였는데, 지난 3월 애플의 최고 경영자는 정부가 주최한 유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애플과 중국은 공생하는 관계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최근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일부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수요일날 보도하니까 주가가 거의 7% 하락했죠. 애플에게 중국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애플의 공급망과 매출의 핵심입니다. 전체 애플의 19%를 약간 상회하는데, 사실 이게 스파이 활동으로도 많이 비화가 됐죠. 테슬라도 공장인데 민감한 지역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테슬라 솔직히 조금 오바죠. 애플에 대한 또 다른 위협, 화웨이인데 사실 위협이라는 건 조금 오버한 게, 메이트 60%를 제가 볼 때는 만져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 포춘제 기자분은 그냥 그저 그래요. 미국 상무부는 목요일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최대 칩 제조업체인 반도체 제조 국제 주식회사가 만든 SMIC죠. 첨단 칩을 어떻게 손에 넣은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나노미터. 그리고 포춘지는 팀 쿡에 집중해서 썼는데, 팀 쿡이 약간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배신감을 느끼겠죠. 솔직히 팀 쿡이 중국 대학교에 장학금도 엄청 많이 쾌척했는데 이렇게 좀 당하네요. 한국은 예전에 많이 마트 진출 때 많이 당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도 이렇게 당하고 마네요. 이제 가족 생활을 위해 제작된 페라리라는 칼럼이 나왔는데, 2014년식 페라리 FF로 장보기를 하고 아이들 축구 연습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원래 페라리 자체가 요즘에 2011년 이후로 약간 세단 같은 느낌, BMW 5 시리즈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차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잘 고장이 안 난다고 해요. 물론 한번 고장나면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CEO인 카밀로 알파로 50세가 2014년 FF를 타고 그냥 데일리 드라이브, 이걸 아반떼처럼 몰고 다닌다는 거죠. 2003년식 페라리 360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모데나인가요? 포르쉐 911, 가족용 페라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쉐 911을 가지고 있는데 페라리를 데일리 드라이브 하시는 분은 쉽지 않은데, FF는 최초의 양산형 4륜구동 페라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한국 시장에서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진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은 처음 보겠어요. 니트타이, 페라리 동시에 2차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12기통, 텍사스에서 악천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름에 어떤 날씨도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매우 일요일에 함께 세차를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죠. 정말 가족용 페라리죠. 하지만 운전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죠.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12기통인 것 같고, 12기통인 줄은 지금 처음 알았네요. 8기통인 줄 알았는데. 뭐 근데 이거 요즘에
이분 CEO도 그렇고 약간 자기 PR로 슈퍼카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의도에도 슈퍼카 출퇴근이 많은데 예전 같았으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최근에 이제 자기 PR 뭐 회의 갈 때도 이렇게 슈퍼카 그 911 같은 거 많이 타고 다니시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근데 꾀죄죄해 보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포브스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일본화 위험 고조. 한국은 잘 알죠 어떻게 되는지.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살아난데 30년 동안 동아시아가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이 이러면은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죠. 왜냐면 일본과는 좀 다른 타격이 올 텐데 그 비슷하긴 해요. 부동산으로 그때 일본이 무너졌죠.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근데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잘 나가다 무너진 거랑 중국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다가 무너져가지고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본토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성장과 수요를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의 일본화에 대해 떠들썩해지자 도쿄의 관리들은 나름의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도쿄의 미적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살판 났죠. 에버그린 파산, 에버그란데, 항대그룹, 헝다그룹, BOJ, 그 일본은행은 엔달러 금리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소폭 조정했는데 글로벌 시장에 혼란을 빠뜨렸고 일본이 원래 저엔화, 저금리로 유명했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팀이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공격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한 혜택은 시간에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회다는 중국이 2023년에 잘못되면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최악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상승하려 하는데 또 이번에 중국이 디플레이션 일본처럼 잃어버린 뭐 30년에 빠질 그 전조 증상이 보이면서 일본도 그냥 같이 끌고 침몰할 거라고 포브스가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후진타오 때 중국이랑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이 좀 약간 불안정한 게 후진타오 때는 꾸준히 성장해가지고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중국을 업신여기긴 했지 이렇게 비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시주석 체제로 굳혀진 다음에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일본이랑 한국이랑 중국 사이에 또한 또 중국이 좀 이상하게 대국답지 못한 행보를 좀 많이 보였어요. 전랑외교라고 하지만 뭐랄까 약간 삐진 듯한 외교, 화장품 구매 안 하기 뭐 이런 약간 황당한 외교를 펼치면서 결국에 중국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대만이랑 또 싸움이 많이 해서 이 동아시아 전체를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끌고 내려가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포브스가 말하고 있고 저도 나름 동감이 되네요. 코카콜라가 영리하게 이제 사람들의 그 흔히 말하는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서 AI를 활용하고 이벤트에 중심한 광고로 코카콜라가 뭐 흥행을 하고 있어요.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에 사용된 AI 생성 코카콜라 사진, Make Real Magic. 한국에도 IFC몰에 코카콜라, 체리 코카콜라였나요? 코카콜라 특수맛에 대한 그 광고가 있던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미국 무알코올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 점유율은 2013년 28.9%에서 지난해 23.1% 하락하여 여전히 최고치를 밑돌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는 에너지 음료로 많이 전환했죠. 과일 음료 같은 기능성 음료로 전환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데 보시면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여기 상승은 레드불 같은 게 이제 주도했겠죠.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펩시도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자신이 AI의 최고 전문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I 전문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AI를 통한 그 마케팅을 펼친다고 하고 어지간하면 AI를 통해 약간 정치적 문제에서 좀 떨어지고자 하는 거죠. 괜히 유탄을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카콜라 자체가 이 회사는 여전히 판매 수치를 추적합니다. 직접 판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려는 노력보다 이러한 종류의 작업과 특정 시장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브랜드 능력에 관한 관련 데이터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아로요는 말합니다. 소비자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매우 다릅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경영을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소비자가 말하는 것과 행동은 매우 다르다. 호감이 반드시 소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이제 조율해가지고 약간의 그 논쟁이 일어나야 조금 더 잘 팔리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뭐 완벽한 삶, 요즘에 그 인기 코칭, 라이프 코치에서 유명한 거 완벽한 삶인데 제 생각에는 완벽한 삶의 이 코칭이라는 게 되게 지금 비현실적인 삶이죠. 이렇게 뭐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봤자 뭐 얻는 이득이 스트레스만 받죠.
너무 빡빡하면은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참고로 기계도 조금 여유 마진을 두고 움직이는데, 건강한 하루는 사실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일요일 오후에 냉장고에 있는 식료품으로 월요일에 계획한 식사를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뭐 구구절절 얘기가 많은데, 알람이 울리고 뭐 걷기 몸간에 올바른 일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고 기분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하루하루 이렇게 딱 맞춰 살면은 이게 사실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군대도 딱딱 맞춰 살지 않고, 군대도 약간 느슨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군대에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걸 보면 불규칙한 삶이 꼭 문제라기보다는 이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핵심이라 생각하고, 또 이분은 뭐 대부분 지금 보니까 식이 습관, 먹는 걸로 해결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자신의 뭐 운동이나 좀 행동으로 좀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 뭘 먹어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보단 그냥 뭔가에 계속 집중해서 일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낳더라고요. 뭐 그게 다이어트든 간에, 그리고 삶의 목표든 간에. 쭉쭉 내려가 보면 결국 이분의 결론은 헬시 헬시밀, 뭐 좋은 밥 안 뜨네. 좋은 밥, 친구를 위한 시간 만들기 실험에서 잘 해낸 것들의 위안을 삼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중요하지만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깨달으셨네요. 이제 이게 최근에 부동산 뭐죠? 중국 부동산 짓다 만 거죠. 컨트리 가든, 말레이시아 고층의 건물에 대한 큰 양만을 갖고 있었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유령 도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5%의 공중률, 포레스트 시티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말레이시아. 간척지에 대한 야망이 있었나 보네요. 이제 컨트리 가든이,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가 좋을까요? 생각이 안 나네. 한국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롯데건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왜냐면 다른 걸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좀 큰 게, 그 헝다그룹도 전기차 사업도 하고 하니까 이거 설마 망하면 딴 데서 끌어오겠지 하는데 동시에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뭐 컨트리 가든도 마찬가지고. 높은 차입금과 과잉건설, 매출 둔화와 부채 증가는 국내 컨트리 가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컨트리 가든은 사실 망하진 않았는데 겨우겨우 살려냈어요. 이것마저 망하면 좀 너무 심각할 거라고 해서.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부분은 개발업자들의 막대한 대출을 받아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수십 년간 호황을 누렸어요. 수십 년간. 그러니까 1980년대 개방 이후로 거의 30년 넘게 호황을 누렸으니까 막판에 이제 그 설거지가 들어간 거죠. 가슴이 아프고. 컨트리 가든은 현지 합작사 말레이시아도 물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황량한 거리, 아마 해안가 리조트 아파트로 건설한 것 같은데 부산같이 건설하려 했겠죠. 포레스트 시티의 소수의 주민들은 이 비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소음도 없습니다. 인근 국제학교에 다니고 포레스트 시티의 골프 리조트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사람 없는 것이 사람 많은 것보다 낫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부자분들 아마 화교겠죠. 근데 초기 1차 분양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 하네요. 이거 좀 웃기긴 한데, 아마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는데 1차가 중간 공정으로 이거 완성하고 분양하니까 솔직히 이 넓은 그 땅이 다 자기 거가 된 느낌을 누리고 계시나 보네요. 왕궁 같긴 하겠네. 이제 FASB 미국 회계협회가 기업을 위한 암호화폐 회계 및 공시 규칙을 채택했는데, 새로운 표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은 손실과 이익을 즉시 인식해야 되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이 즉각적으로 손실을 반영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그 기업 회계 재무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제도권으로 넣으려는 그 움직임이 나온 거죠. 미국 회계 협회에서. 최근에 아마 SEC가 그 미국 법원에 의해 그 패소한다는 게 규제안이 패소하면서, 그때를 틈타서 미국 회계협회가 눈치 보고 있다 딱 그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법원이 곧 비트코인 ETF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길을 터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TF로 가는 한
뭐 문이 하나 더 열린 거죠.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는 분기별 및 연간 단위로 암호화폐 자산을 특허나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수요일에는 파스피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세부 정보가 아니라며 이러한 공시를 추가하지 않았는데 FTX 붕괴, 미국판의 업비트가 하나 붕괴했죠. 이 사회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을 다루기 위해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범위를 좁게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최근에 그 판결에서 이기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스피는 투자자에게 제외,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NFT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도 제외되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위한 회계 규칙이 제정됐고 그것을 통한 이제 제도권이라고 하면 펀드, ETF에 포함되는 지원 사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최근에 스마트홈이 되게 인기인데 스마트홈이 이제 대부분 조명에 관한 거더라고요. 조명을 끄고 켜고 그리고 또 여기 뭐 음성인식도 최근에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을 추가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에어컨 같은 거는 미리 켜놓으면 좀 좋죠. 특히나 또 누가 손님이 올 때 좋고 조명도 생각보다 편하긴 하더라고요. 조명 이게 색깔이 있으면 스마트홈 기술의 특징은 일반인이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 조명, 잠금 장치, 온도 조절기, 보안 카메라 및 기타 주입기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시면은 스마트 스피커 특정 그때 락다운 시기 때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퍼진 스마트홈 기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 알렉사 그리고 애플 그리고 또 구글 홈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히나 이거 쿠팡에서 많이 팔리던데 뭐죠 이거 스마트 콘센트 탁탁 꺼지는 거 와이파이로 그리고 요즘에는 편리하게 블루투스로 해서 기타 선 연결 없이도 이거 조명이랑 필립스 휴 같은 거 하면 스마트 조명이 보급화돼가지고 스마트 조명 끼우면 자동으로 껐다 켜지는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집을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사무실이나 호텔로 바꾸는 건데 이런 조명 인테리어 하나로도 집안이 카페 분위기, 호텔 분위기가 나서 대부분 조명에 이게 대부분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스마트가 그것도 번쩍번쩍거리면 파티에도 좋긴 하더라고요. 스마트홈은 매니아층이 사용하는 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배틀 말합니다. 이제 모두를 설득하는 것이 디바이스 제조업체의 몫입니다. 근데 요즘 확실히 그 MZ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가 패션을 정해왔는데 오랜만에 이탈리아 여성복은 좀 특이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그 한국이 이탈리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예전에 이태리 타월 농담이 아니라 이태리 타월 같은 것도 그렇고 이태리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한국 그 구두도 대부분 그 페라가모 스타일로 다 통일됐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프라다도 사실상 그 사피아노 가죽이 약간 조금 표준으로 작용했는데 아르마니, 프라다, 토드, 브루넬로, 쿠치넬리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럭셔리 취향을 정립해왔습니다. 성구적인 리더들이 7, 80년대 들어서 프랑스 강자들에게 포위당하고 있지만 리더들은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루이비통이랑 샤넬과는 다른 또 이탈리아만의 매력이 있긴 해요. 베르사체, 밀라뇨, 조르조 아르마니가 최근 런웨이에 올린 남성복 컬렉션에 거대한 연필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연필로 다가가 팔을 감싸놨습니다. 내일은 백시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일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 조르지오 아르마니, 페라리를 소유한 아그넬리 가문의 후손인 조랭글 칸. 굉장한데 돌체앤가바나 이탈리아의 패션 왕족이 고령화되면서 전능한 디자이너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에 영향력은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프라다가 요즘 굉장히 고가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프라다가 또 한국에서 인기인 것 같은데 너무 비싸졌던데. 제냐, 유명하죠. 제냐 원단으로도 유명하고 루이비통이 있지만 루이비통이 약간 프랑스 디자인의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구찌, 지아니 베르사체와 구찌, 페라가모 이태리 브랜드들이 한 군데로 뭉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아직도 파급력이나 그 디자인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태리제만 찾더라고요. 특히나 아르마니, 지금 아르마니의 최근 패션쇼였는데 아르마니
이게 그 프랑스가 로고가 그래도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프랑스제로 입문하다가 나중에 또 이태리제로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이태리가 특히 가죽을 잘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 나스닥이 1년간의 꿈의 랠리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2023년을 꿈의 랠리,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 하락, 폭락에 배팅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청산을 당하면서 주식이 금리를 버텨내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오르고 있어요. 5조 달러나 끌어올렸고, 이번 올해 이후에 디파잉 레이트, 거의 중력을 거스른다고 말할 정도로 금리를 거스르면서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죠. 역대 이런 시장이 없었고,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 수익률이겠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약간 내려간다 싶더니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 지금 다 놀랐다는 인터뷰 내용, 빅테크의 모든 AI 마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의 포지셔닝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한 2분기 자료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7 대형주, 7개의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블루칩이라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뭐 올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고,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만스반 두이제베르트,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에 비해 확실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금리 수준에 고려할 때 놀라운 일, 양적 긴축이 계속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한다면 주식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건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꿈의 랠리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네요. 근데 낸시 펠로시라고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한국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문제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게 미국의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80대 중반까지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분이 참고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미국 국회에, 워싱턴에. 그러니까 내려놓았거든요. 결국에 아니나 다를까 다시 나오죠. 저는 사실 다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 댓글에는 뭐 아름다운 퇴장? 절대 어림도 없죠. 참고로 하원 의장이 미국 랭킹 서열 3위였으니까 이 맛을 못 잊고 근데 다시 올라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80대까지 중반까지.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절대 놓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권력. 샌프란시스코 지역구를 대표해 다시 출마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낸시 펠로시가 왜 지금 물려나냐면, 그 제가 늘 말했지만 미국 민주당에 그 바이든 행정부 아래 한껏 모였지만 민주당이 이미 분열됐어요. 2020년 이전부터 2017년부터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MG,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레 오카시오 콜테즈라는 AOC 계열 분들의 MG 세대거든요. MG 세대 분들의 이제 급진파와 이제 낸시 펠로시의 온건파가 있었어요. 온건파를 대표하는 게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온건해 보이잖아요. 기분 좋은 그 할아버지 느낌. 그게 엉클조라는 브랜딩으로 그때 선거한 건데, 2010년 재선에. 그러니까 사실 이 온건 민주당이랑 트럼프랑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트럼프도 나이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세 분이서 다 아는 사이예요, 예전부터.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 때 후원도 엄청 많이 해줬고 친해요, 친해. 자식들끼리 다 친한데, 이제 문제가 내부의 정이 무섭다고. 민주당이 가장 지금 곤란스러운 게 이 AOC라고 하거든요. AOC, 이 알렉산드레 오카시오 콜테즈, 이분을 중심으로 이 급진적 왼쪽, 거의 뭐 예전 소련보다 더 급진적인 거를 펼치고 있는데, 그분과의 경쟁에서 패배해서 하원 의장에서 내려갔는데, 그 한국에도 한번 오셨죠. 다시 출마한다는데, 아마 그 내부적으로 그 사인이 있었겠죠. 공화당도 이분을 지지하시는 분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80대는 좀 많긴 하죠. 80대에 해서 하원 의장이 서열 3인데 다시 하원 의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서열 3위까지 했던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겠어요. 서열 3위까지 했던 사람을. 나이도 이제 많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말썽에 앉힐 수는 없고 진짜 곤란해지는 건데 민주당만 곤란해지게 생겼죠. 민주당만.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자율주행 트럭이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큰 베팅을 걸었는데, 이제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유행하더라고요. 이 전기 AI 배송차에 대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세일즈키, 포드 폭스바겐 스타트업에 총 36억 달러를 투자한 후 아르고에 조바심을 냈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서가 악화되면서 작년에 아르고를 폐쇄했습니다.
반복적인 경로와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무인 배송은 오랫동안 자동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데 아르고의 구출, 아르고가 이제 AI 자율주행 택배 버스 트럭인데 지금 잠시 닫혀 있어요. 현재 여러 대의 트럭이 도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잠재적인 파트너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리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며 스택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로봇을 대형 트럭 운전석에 앉히면 미국에 매년 50만 건의 대형 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운전자 부족과 심각한 안전 문제 등 장거리 트럭 운송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고 공급망을 계산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가동 시간을 계산하고 필요한 곳에 물건을 더 빨리 배송하는 능력, 강력한 트럭 운송 사업.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도입이 생각보다 빠를 것 같긴 한 게 그게 있어요. 지금 라이센스를 주잖아요. 미국도 한국의 그 택시 운전사들처럼 번호판 그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화물 운전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다음에 라이센스는 화물차 기사한테 주고 놀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게 급속도로 보급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럴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놀면서 먹게 해주면은 그 금방 저항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화물차의 파업이. 아마 한국도 만약 로봇 택시가 들어오면은 택시 기사들한테 개인 택시분이나 법인 택시분에게 그 라이센스를 그냥 가지게 하고 그 사람 그 택시 기사분한테 이 AI를 쓰는 거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라는 그 루머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개개인이 진짜 사장이 돼서 택시를 관리하고 택시에 빙빙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해오는 거죠. 미국도 교육 문제에 되게 민감한데 교원노조 위원장이 아들을 가톨릭 학교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어요. 비싼다기보다는 이제 사립학교. 선택권을 원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당연히 공립 뺑뺑이죠. 한국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이제 사립 고등학교 이거죠. 남 자식은 뺑뺑이, 자기 자식은 사립고등학교.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공통적인 거예요. 뺑뺑이는 남 자식 너 뺑뺑이 가라 하고 나는 내 자식은 좀 미안해 사립학교 가버릴게 이런 건데 친애하는 노조 여러분 제한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수년간 공립학교에 다니던 이제 갑자기 구구절절 사연이 길어지죠. 사립학교 갈 수밖에 없네요. 근데 구구절절 개인의 사연을 다 들어보면 다 이제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이렇게 남의 자식은 뺑뺑이 돌리는 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팩트를 제시했는데 시카고 공립학교 운영 예산은 63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8만 명 감소했고 하지만 1인당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해 그 효용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학교 폐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죠. 누구의 이분의 자녀가 당연히 자신의 선택이죠. 그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이웃들은 뺑뺑이 공립학교 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은 이제 특별한 사연으로 사립학교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학교 시스템에 대해 더욱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동네 학교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제 뺑뺑이었는데 요즘은 좀 선택권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미국식 시스템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한국식 시스템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다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고 싶기 때문에 과외 절대 없어질 수 없으니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가장 현명하죠. 이제 넷플릭스의 원피스 일본 만화 영화 실사화가 굉장히 흥행했는데 문제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왕자의 게임보다 더 많이 든 비용으로 남았고 거의 역대 최고 TV 시리즈래요. 한 편당 제작비가. 그렇기 때문에 흥행했는데도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제 시즌2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포브스지는 시즌2를 만드는 게 좋다고 일단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기묘한 이야기처럼 많은 인기 시리즈가 종영한 후 새로운 인기 시리즈를 찾아야 합니다. 원피스는 입소문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리뉴얼 되기를 바랍니다. 원피스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원천 재료가 있다는 것은 주님도 알고 계시니까요. 나머지 종목은 꽤 평범한 편이기 때문에 원피스가 여기서 가장 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포브스지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 원피스 넷플릭스가 롱런하려면 결국에는 원작을 조금 더 활용한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원피스가 딱 그거를 충족시키긴 하죠. 애니메이션의 엄청난 팬층이 사실 이걸 원피스가 흥행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원래 만화 영화 기반의 그 헐리우드 뭐 드라마나 영화들이 다 실패했는데 원피스가 거의 유일하게 흥행에 대성공하면서 사람들이 근데 이걸 해석을 좋아하더라고요. 만화 캐릭터의 실사와 해석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면서 광고 효과도 굉장히 흥행했죠. 이런 식 접근이 뭐 크게 들면서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뭐 순항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넷플릭스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항상 불분명하며 현재 파업 상황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젤 번천 이분은 이제 예전에 유명했던 슈퍼모델인데 최근에 지젤 번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다시 핫셀러브리티가 된 것 같아요. 지젤 번천이 3대 슈퍼모델로 유명하죠. 3대 슈퍼모델. 나머지 2대는 까먹었는데 지젤 번천 아마 그 2000년대 초반에 뭐 모델 슈퍼모델 한국에도 도전 슈퍼모델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가끔씩 모습을 비치고 근데 슈퍼모델인데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는지 이분이 아마 가장 큰 제일 많이 버신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열 랭킹 1인 것 같고 2, 3위가 있는데 근데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는지 1000만 달러? 뭐 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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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억 맞나요? 70만 달러 뭐 나름 130억 소박하다 해야 되나 시그니엘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엄청나게 쓰시더라고요. 최근 새 요리책 너리시를 발표했으니 다학자의 일곱으로 하는데 아마 남부 플로리다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가 있나 보죠. 주택 슈퍼모델 브라질 슈퍼모델 동물 키울 계획 동물 친화적인 부동산 댕댕이 말닭 기타 동물 농장 이게 사람들이 그 특히 연예인분들이 나중에 다 성공하면은 동물을 좋아지시나 봐. 동물이네요, 동물 이분도. 중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 시대표님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벌써부터 좀 기분이 안 좋아지죠. 16세에서 24세 중국인들의 21.3%가 실업자라는 공식 통계고 40%가 실업자라는 베이징 대학교의 그 교수의 말이 있었죠. 바로 댓글부터 보면은 미국의 16세 코호트는 실업률,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 현상이 궁금합니다. 중국은 끝날 것입니다. 정치 시스템의 교육은 교훈입니다. 거기다 스탠 컨티노플이라는 분은 이 젊은이 중 상당수는 시황제 병마용 군대를 건설하는 데 투입될 수 있습니다. 바로 추천하는 게 들어갔죠.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 댓글란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은 심장 경쟁의 물질을 겪고 있죠. 얘들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우리 정부 형태에 악화시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또 그 댓글이 최다 추천을 받았고 이렇게 뉴욕타임즈도 갑자기 중국 이야기 중국 그 젊은이 이야기하는데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이나 뉴욕타임즈 댓글라인이나 별 차이가 없죠. 어쨌든 중국 정부도 오래된 전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계 소비를 늘리거나 중국 민간 부분에 대한 지배력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높은 도시 실업률과 청년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도시 실업률이 높은데 사람들 다 도시 가고 살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시 대표님이 뭐라 하셨냐면 농촌 가라 하니까 바로 그냥 청년들이 들어 누울게 하고 탕핑했죠. 탕핑족 아시죠? 들어 눕는다거든요. 탕평 바닥에 그냥 평평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나 시골 안 가고 도시에서 누울래 편하네 이러고 있는 거고 점점 더 불만을 품는 젊은이들과 무자비하고 불안정한 정권 사이에 줄다리기는 중국의 정치적 궤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미래도 결정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미국 정론지 아틀란틱이 좀 야속하게 중국 모델은 너무 아니 잘 나갈 때 3년 전에 잘 나갈 때는 따라자고 할 때는 언제고 아틀란틱 참 야속하네요. 아틀란틱 분들도 야속한데 돈 줄 때는 찬양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버리는 미국 자본주의 냉혹함 볼 수 있죠. 국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필요한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결의 시기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원 로드 원벨트 이니셔티브 1대1로 정책의 실패로 중국이 완전 무너져 버렸죠. 중국의 대학 졸업생 실업률이 시 대표님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농촌으로 가라 했는데 그냥 도시에 들어 누울게 탕핑족하고 있죠.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디아틀란틱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이제 좀
온건하게 말해요. 홍콩에 투자한 것들도 많으니까. 시 주석은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 주석은 반서방 체제, 그러니까 이 기회에 흥선대원군 해보자 이거죠. 흥선대원군, 한국 책보원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쇄국 정책 했더라, 한번 해보자 우리도. 반서방 의제를 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건데 빠른 성장을 내세울 수 없다면 자국민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중국 중앙당에 충성한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충성한 거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인 게, 만약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까지는 버티는데 내년부터도 이렇게 불안정하면 사람들이 중국의 중앙당에 충성하지 절대 않죠. 그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중국은 중앙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시 대표님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것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초고속 성장을 했으니까 한 거지, 그 힘이 들어간 거지.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후진타오님의 다시 부활이 오겠죠. 후진타오가 참고로 후진타오분은 경제 어쩌고저쩌고라서 돈이 좀 있어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점령과 같은 외국의 모험에 발을 들여놓는 경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점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국 젊은이들이 근데 군대도 제대로 가나? 시 주석이 역사를 돌아보고 한 국가의 힘은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투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틀란틱이 갑자기 또 풀 자본주의가 됐네요. 풀 자본주의. 경제력 약하니까 나대지 말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네요. 대만한테 손대지 말라. 영국은행 바클레이즈가 트레이딩 투자은행 부문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 감축 예정인데, 전략 검토 중 비용 절감 다짐. 근데 사실 좀 너무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잘 안 자르다가 뒤늦게 제일 자르는 거예요. 자른다 하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옵션이 다 주어지고, 고객과 고객의 변화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운영을 검토합니다. 이번 해고는 거래와 자본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로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특히나 영국 은행 업무의 변화가 있었는데, 수익 1달러를 창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인 매출 대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첫 6개월 동안 회사 전체의 구정조정 및 정리해고 비용으로 이미 약 6,300만 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7,800만 달러. 바클레이즈는 영국 은행 부분의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 영국 노조 유나이트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예를 들어 영국 바클레이즈에서는 자동화, 디지털화, 간소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을 낮추기 위해 혁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통해 많이 낮춘다는 거는 똑같죠. 그리고 조금 자동화를 통해 그 연결해주는 사람이 은행에는 많은데,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비서 같은 역할이죠. 그걸 최대한 줄여가지고 자동화를 통해 좀 뭔가 이뤄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을 넘어섰다는 말이 있는데 귀여운 얘기네요. 유통기한보다 오래된 식품은 안전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여 엄청난 폐기물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사실 이전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인데, 좀 하루라도 넘기면 그냥 냈다 버리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또 반대로 유통기한 넘기면 진짜 실제로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 냉장고 상태에 따라 요즘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라벨, 유통기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날짜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 중심으로 사용기한과 유통기한, 결국에는 이 유통기한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빨리빨리 버리는 사람이 많죠. 유통기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2007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연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전면적으로 변경한 결과, 그리고 합리적으로 바꾼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18% 감소했다. 단 7%만이 버리겠다고 했으며, 소비자에게 먹지 않는서 유통기한이 표시된 사과를 제외하면 46%가 버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좋은 사과를 버립니다. 날짜를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원래 멀쩡한데 그냥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좋은 컨디션에서 보관할 때랑 그냥 밖에 던져 놨을 때 좀 다르겠죠. 대부분 요즘 그 냉장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냉장 사용기한 이렇게 냉장고랑 온도별로 바꾸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버려버리고 그냥 그 제조사들도 가장 안전한 보수적인 유통기한을 찍는 거죠.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분이 왜 이렇게 요즘 인기죠? 이분 노래가 뭐죠? 이분? 근데 대부분 또 보니까 제가 늘 말했듯이 미국에 최근에 인기 있는 남미형 얼굴이긴 하네요.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좋아한 적 있나요? 올리비아 로드리고 20살이군요. 러브 이스 임베러싱 사랑은 부끄러운 거야 또는 사랑은 그렇고 놀리지 않아 로지컬. 로드리고는 포스트 모호성 팝 작곡 시대에 잘 어울리는 앰비언트라고 하죠. 발라드 펑크와 이모 클래식이 경쾌한 페스티벌. 최고의 트랙은 시끌벅적한 트랙. 느린 곡들에는 로드리고. 이게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거치는 어떤 의미에서 나이 들어 불안감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경험을 줍니다. 이 앨범의 진정한 매력은 로드리고가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았다는 점이다. 인생의 장애물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것과 다릅니다. 젊은 팝스타, 젊은 스타라면 근데 약간 스펜서 콘하버 스태프 작가님이 아마 20살 이 로드리고 분한테 반한 것 같은데 뭐 틱톡에서 유행하나요? 뭐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냥 뭐 모르겠네요. 포스트 모호성? 사실 뭐 해석은 좋지만 그 뭐죠 요즘에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유행하면 그냥 바로 빌보드 차트 1위 찍는 건 문제도 아니어서 아마 유튜브 쇼츠에서 유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할까요? 사실 뭐 진짜 정치인 국회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 이상뿐만 아니라 사내 정치도 마찬가지죠. 로리 스튜어트의 정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고록에는 게임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깨달음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죠. 뭐 사실 뭐 별 의미는 없는데 다 원하고 싶은 거죠. 왜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정치가 일하면 보수가 좋지 않고 근무 시간이 길며 언론은 관심을 잔여할 수 있고 정상에 오르지 않나 어떤 일을 해낼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으로 활동했고 캐나다에서 6년 동안 정치인 미국에서 정치인 했으면 조금 더 이제 돈이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이 되지 않는 법. 캐나다 정치인도 괜찮죠. 국민에게 봉사하고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상투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된다. 스카이다이빙이 좀 더 쉬울 수 있다.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뭔가를 하겠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노력과 화살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면 이 캐나다 정치는 훌륭한 복수를 해냈습니다. 한번 링에 올라 싸움의 가운데 서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꿈을 멈추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스튜어트의 이야기를 읽고 아틀란틱의 작가 뭐냐면 사실 정치인을 다 그리워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죠. 정치인이 정치 별거 없다더라 하는 것만큼 정치에 다시 뛰어들고 싶어하는 게 없죠. 다들 해외도 똑같고 해외도 정치 안 한다고 하고 한 5년 뒤에 다시 또 들어오죠. 모두가 또 원하는 그 링 위의 싸움을 다 좋아하는 그 느낌이 있고 또 애초에 그 회사에서 높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실무보다는 정치에 많이 하는 만큼 근데 정치를 나쁘게 볼 것만 아니라 좋게 봐가지고 긍정적인 역할이나 긍정적인 뭐 매출을 올리면 되죠. 회사에선 매출 그리고 뭐 사회 정치인으로서는 뭐 갈등 해결 뭐 이런 거겠죠. 예, 샘 뱅크먼 프라이드 안타깝게 되는데 FTX의 몰락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FTX CEO 500 근데 애플이 판권료로 고잉 인피니트 이제 자서전 출판 판권료로 5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관한 책. 물론 이제 작가 마이클 루이스인데 결국에는 이 샘 뱅컨 프라이드의 유명세가 굉장한 또 돈이 된다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미국에서 유명세는 돈과 유명세를 의미합니다. 이제 뱅컨 프라이드가 누구냐면 FTX라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업비트 사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2위였어요. 1에서 2위였어요. 바이낸스랑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너졌는데 결국에는 FTT 여기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 뭔가 잘못되는 바람에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또 그 자기 자서전이 해리포터보다 더 많이 비싸게 팔릴 만큼 유명한 지금 미국에서 그 분이신데 이제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고 언제까지 감옥에서 복역할지 모르겠지만 한 최소 5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죠. 최소 5년 다 이제 뺄 것 봐서 빼도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 5년이니까 조금 빨리 나오면 좋겠는 게 이분이 근데 솔직히 잘못한 건 없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그 액수가 무너져 내린 액수가 수십억 달러여가지고 좀 문제가 된 거지. 몇 조 원의 규모가 그냥 증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조금 그 핸들링한 게 있어서 혼자 좀 다 뒤집어 썼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명해졌는데 뭐 감옥에서 돈 쓸 게 없겠죠. 이 몇백만 달러 받더라도. JP모건이 규제 당국 SEC의 승인 이후에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을 비교적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뭐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규제 당국의 동의만 있으면 곧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예금 토큰은 개인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디지털 버전 역할을 하고, 은행은 아직 이 개념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토큰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즉각적인 결제와 더 저렴한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더 빠른 거래, 빠른 뭐 안전하고 빠른 그냥 거래에 초점을 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건데, 미국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잘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토큰을 운영하기 위한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승인 이후 1년 이내 출시될 수 있다고 말하네요. JPM 코인이 있었죠. 매일 처리하는 10조 달러의 거래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고, 새로운 예금 토큰은 처음엔 달러로 제공된 가능성이 높으며 블록체인 내에 기록된 토큰화된 증권 금융수단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JPM 코인과는 다를 것입니다. 결국은 패깅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 없죠.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24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발휘하겠다는 건데, 토큰 같은 경우에 그냥 계속해서 떠다니니까요. 은행의 점검 시간에 상관없이 빠르고 쉬운 거래 기반을 만들겠다, 이건 것 같아요. JP모건이.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추고 24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게 코인의 장점이니까 그 코인의 장점을 자신의 그 은행 어플에 심겠다는 거죠. 존 레논의 잃어버린 파텍 필립 시계가 이제 발견되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한 또 신종 투자 기법이네요. 스위스 법원이 오늘코가 시계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계 중 하나인 타임피스. 이제 그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선물해 주는데 선물 보는 센스가 좋았던 게 파텍 필립의 최고 모델인 것 같아요. 금통에다가 퍼페추얼이구나. 2499 크로노그래프. 사실상 시계 수집가들에게 성배로 여겨져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관 상태도 굉장히 좋을 거라 예상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동일 모델의 다른 모델이고, 일단은 되찾았다고 해요. 예전에 그 운전기사가 훔쳐갔다가 지금 나왔는데,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집가는 항소 중이고, 이 시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시계업계가 가장 보고하고 싶어하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시계 수집가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애초에 파텍 필립 자체가 어떻게 또 지금 가장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을 때 브랜드 같이 딱 나와가지고, 오노는 파텍 필립의 정당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집가는 오노가 시계를 도난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살고 있는 뉴욕주의 법에 따라 도난 후 3년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계 가치 450만 달러, 한국으로 따지면 한 60억 되겠네요. 시계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017년 폴 뉴먼 롤렉스 데이토나 1700만 달러에 낙찰되어 손목시계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00만 프랑에서 1000만 프랑, 2배 가까이, 한 9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미스터리의 핵심 요소. 사라졌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스토리가 더 좋다고 수집가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파텍 필립에 대한 지금 평가, 브랜드 가치가 지금 최고치를 달했을 때 하필이면 또 이게 소송이 끝나서 아마 거의 1000만 달러에 가까운 그 경매 낙찰가도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전망에 맞네요. GOP 원하던 민주적 국경 위기 해결. GOP는 미국 공화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민자 부담은 자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민주당을 분열시켰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뉴욕 같은 이주민들의 물결. 이주민들이 근데 생각보다 그 수준 높은 이주민들을 못 받아들이는 게 미국의 사실 패착이었어요. 이민자 망명 신청자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그 비용을 순진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민주당 도시의 국경을 개방해도 너무하세. 공화당이 그러면 너네가 가져가라 했는데 솔직히 좀 무책임한 거죠. 결국에는 그 민주당 도시에 이렇게 밀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가 민주당 그 주지사가 있죠. 텍사스에서 텍사스가 좀 문제가, 텍사스가 남부랑 정확히 그 밀접하기 때문에 이 텍사스 쪽으로 사람들 몰려 들어온다고. 텍사스에 원래 그
뭐 나쁘 그 수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민주당이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럼 너네가 가져가라 이거 시카고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시카고 민주당 주지사가 그럼 우리가 받아갈 때 한데 이거 보시면 대참사죠. 시카고 주민들 그 참고로 남미 이주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갱단이 있잖아요. 흑인 갱단. 우리가 힙합 시카고 힙합 하잖아요. 그 흑인 갱단들이 그 남미 이주민들 그만 좀 받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여기 세력 다툼이 심해요. 그리고 남미 자체가 아시겠지만 흑인 그 갱단들보다 훨씬 더 또 조직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시카고는 13,500명의 임자를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자 기반들이 서로 분열했어요. 분열하죠. 베네수엘라 딱 느낌 오죠. 베네수엘라 그 시카리오 같은 느낌. 시카리오가 뭐냐면 영화 유튜브 보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그냥 거의 뭐 전쟁터다. 일상이. 러시아 갈 필요 없죠. 워싱턴 DC는 15,000명의 이민자. 가슴 아프죠. 뉴욕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 몰리나로 의원은 뉴욕시와 주정부가 선택을 한 거다. 대통령과 주지사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습니다. 뉴욕을 피난처 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도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연방 기금 요청이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있죠. 공화당 의원들은 유기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모금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한테 토스해버리고 우리 연방 돈 안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골칫덩어리로 전락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근데 연방 기금은 풀긴 하겠죠. 2024년 이전에 빨리 대선 이전에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 시민들만 불쌍하고 여기 댓글 읽기가 있잖아요. 뉴욕타임즈가 원래 그 친 민주당인데 댓글이 뭐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뉴요커는 권위주의가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라고 썼는데 사실상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수십 년간 지속된 호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의 눈길로는 이게 권위주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아시아 입장인 우리는 잘 알죠. 권위주의랑 경제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결과일 뿐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 한국이나 중국이나 시주석이 최대한의 경제 발전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고 거기에 따른 권위가 생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경제 성장이 내려가는 순간 한국과 중국은 가혹하게 그 리더를 바꿔버리죠. 한국이 1960, 70년대에 엄청나게 바뀌었던 걸 생각하면 그 어떠한 독재자든 뭐건 간에 경제 성장이 좀 안 좋아지는 순간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는데 지금 중국 시 대표님이 아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는 한 세대 만에 가장 심각한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경제의 그 불안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최근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중국 경제문학의 화폐 미래의 경제학자 왜 이렇게 서터가 길죠? 뉴요커들은 이게 문제예요. 에스하르 프라사드님 중국 경제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며 왜 지금 그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부동산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이라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데 재정정책, 금리 중국 현재 문제 지휘통제 사고방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정면으로 대처해 다소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 결국 정치적 문제가 큰일이라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중앙당이 위기 돌파를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 중국의 여태까지 경제 발전이 미국의 도움이 컸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위기가 발생하니까 중국 스스로 못 해결하고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가 있어야만 중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데 중국도 2024년 대선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우크라이나도 기다린다고 하니.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돈이 좋다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지만 돈을 좋아하게 되면 남 욕할 시간 진짜 없어요. 남 욕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그 반대말은 뭐냐면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게 다 뒷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할 게 없어.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난 돈이 중요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자원봉사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남 뒷담한다고. 그냥 그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왜 계속 이걸 강조하냐면 자신의 뭔가 자신의
자신의 뭔가를 감추는 거죠. 뭐냐면 좋아하는 게 대부분 돈이 좋아하지 않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 뭐 직장 생활이나 어디서나 1번이 남 뒷담이고, 왜냐하면 돈이 벌지 않으면 남욕밖에 할 게 없다니까. 돈을 안 벌잖아요. 그럼 진짜 남욕하는 게 제일 재밌어져. 남욕하는 거, 그리고 남 안 된 이야기. 이 공중파가 왜 남 안 된 이야기 하시는 줄 아시나요? 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기자분들도 경제 기자, 남 안 된 이야기. 돈이 중요하지 않은데 남 돈 버는 이야기 보면 기분 좋겠어요. 남 안 된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고, 뭐 세 번째야, 그리고 세 번째가 대부분 비윤리적인 행위들 되게 좋아해요. 생각보다 돈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거 할 시간도 없어요. 하고 싶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하고 싶겠는데 남 뒷담 할 시간도 없고, 남 안 된 이야기 할 시간도 없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왜 해? 그 머리와 그 에너지로 하면은 돈 2배 버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 버는 사람이 윤리적이죠.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재용 회장님 옆 동네 살래, 아니면은 저기 뭐냐, 돈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 옆 동네에 살래 하면은 대부분 다 이재용 회장 옆에 살겠죠. 스트리밍은 슬프고 예측 가능한 운명에 도달했습니다. 결국에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뭘 볼지를 모르겠다. 너무 많은 선택권이 있어서. 예전에 쭉 그 보여주는 대로 OCN 같은 데에서 보여주는 대로 받으면 시간 쭉쭉 가는데, 이제 자신이 선택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근데 원래 그래요. 켜놓으면 보는데 막상 자기가 선택하라고 하면 손이 안 가요. 참 그런 거죠. 스트리밍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리밍 의식에 따른 인지 부조와 무한한 선택권이 주어진 동시에 막연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틀어주면은 또 잘 보시더라고요. 아마도 이것은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트리밍의 역사에는 실리콘밸리가 매개하는 삶을 사는 느낌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한한 선택은 이론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절적이고 관료적이며 알고리즘적인 시스템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트리밍이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단은 틀으면 좋겠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넷플릭스가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그냥 예고편에도 그냥 바로 틀어줘가지고 그거 그냥 누르면은 쭉 보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세분화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 그냥 쭉 틀어주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요즘 속속들이 뭐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역사적인 미국 달러 강세로 알람이 울리네요. 괌에서 알람, 괌에서 오벌바우트 알람이 울리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 18년 만에 최장 주간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이고, S&P 500 지수가 4일간 하락한 후에 금요일에 등락을 거듭합니다. S&P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 달러는 연방 준비주로 이사회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배팅에 따라 기록적인 주간 상승세를 이어간 등 멈출 줄 모르는 랠리로 인해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주요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죠. 오버바우트 너무 많이 산 거죠. 이제 달러 살 만큼 샀고, 사람들이 뭐 달러로 인한 이득을 얻기에는 애매할 정도로. 달러의 상승세가 놀랍다. 블랙록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로라 쿠퍼는 매파적인 멈춤의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블랙록은 금리 안 올릴 것 같다고 벌써 배팅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달러 왜 사지 이 사람들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지만 당국자들은 금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다음 달 말부터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지난달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내외로 연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예측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메모를 통해 썼습니다. 전술적으로 매수하라는 공고를 포기, 수익률 4.75%. 결국에는 뭐 달러가 사는 사람하고 사지 않는 사람하고 관망세하고 뭐 마주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딱 여기서 크로스가 돼서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내려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냉각될 것이다, 동결될 것이다라는 것에 많이 배팅하시네요. 연준은 미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결국에는 그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업데이트요. 결국에는 그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이 없을 거라는 거죠.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이 없을 건데 그 뉴욕의 연준 의장 뭐 되게 웃고 있죠. 벌써 표정이 좋죠. 홀드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번 달 말 금리를 동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금리는 언제 내려가죠? 사실 금리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지나친 금리 인상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무원들. 결국에는 쭉쭉 내려가면은 뭐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월마트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독점 뉴스로 월마트가 이제 초봉을 인하했다. 15달러에서 14달러로 인하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좀 냉각되고 있다는 거죠. 이 연준분은 되게 연준 의장님은 되게 연준 그 체어맨 프레지던트 회장님은 되게 인상이 좋으시네. 뉴욕 회장님은 파워는 좀 스트레스에 찼더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올려가지고 다 뭐 초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이 본질적으로 연준의 과제입니다. 연준은 자체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긴축 옵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긴축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연착륙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밀러는 말했습니다. 밀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때 연준은 경기 침체에 바로 과도하게 긴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국자들이 이번에는 피하고자 하는 실수입니다. 과도하게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야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달려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대통령 선거에 달려있죠. 이제 차기 재선에 만약 되지 않으면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2024년 대선에 달려있고 지속적인 원조. 근데 누가 되든 간에 원전해줄 텐데 얼마나 큰 원조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큰 원조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서로 약간 불만이 있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에. 미국은 전략 전술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좀 기분 나빠하고. 왜냐하면 유엔군과는 달리 대한민국 상황과는 달리 실제로 이번에 유엔군이 뭐 파견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에게 자신의 국제적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건 좀 의례적이긴 한데 이례적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거죠. 그만큼 또 슬슬 인기가 없어지고 있고요.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천연가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 오기 전에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제 벌써 가을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빨리 절박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고 싶고 다음 겨울까지 아마 승부가 날 것 같은데 다음 겨울이나 2024년 내년도 겨울 이전에는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버티면은 솔직히 이제 그 상대방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기분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메타인지는 감정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고 메타인지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들려오는데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적 제3인칭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요즘에 최근에 더. 메타인지는 감정이 의식적인 뇌의 주의와 행동이 필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의식적인 두뇌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후 두뇌가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편도체를 활성화하여 위협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 이 순간 현명한 반응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대신 도망치거나 얼어붙게 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보자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데 시간 할애하는 것은 점심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존하기에 불리했겠지만 스트레스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 내 기분 어떤가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그 습관이 중요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에서 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경험을 되돌아볼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너무 또 나쁜 기억만 떠올리면 나쁜 기억만 생각나서 이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니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고 내일이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삶을 즐기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반응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근데 그게 사실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거랑 사실 컨트롤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돼요. 생각보다 그거를 컨트롤하는 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감정이라는 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했겠죠.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을 하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폴란드가 최근에 한국의 그 방산업체 무기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인기가 한국에서 인기인데, 폴란드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솔직히 말하면 약간 경제적으로는 좀 애매한데, 좀 약간 요즘 국제사회에서 뭐 좀 설치려고 노력하는 국가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경제를 약해가지고 솔직히 K2 전차도 그 미국이랑 유럽이 그 수표 써줘가지고 사갔는데, 뭐 이렇게 나서는지 한번 볼게요. 2010년대 들어 오른쪽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서 그 명성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 연합에서 가장 큰 중부 또는 동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10년이 지나면 1인당 GDP 영국을 추월할 것? 그리고 최근에 재무장을 해가지고 더 강력한 군대, 이웃 독일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포퓰리즘 정당인 복과 정의당은 장시간 회담을 가졌고 헝가리와 자신의 플레이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헝가리보다 폴란드가 좀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법치주의 남용과 야당에 대한 악마와 그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를 방해한 저명 사업가들이 모호한 혐의로 재판 중 구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야당을 방해하기엔 또 다른 조치로 야당의 시민 플랫폼의 신이, 이 모든 것은 국회의원 선거의 위상을 높이는데 10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나 보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쭉쭉 말하는데, 대아틀란틱이 소련이 해체되고 중앙 유럽의 속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후 3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자유사회,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인 전환에 대한 꿈은 바르샤바를 비롯한 중부 유럽 곳곳에서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들 국가가 권위주의로의 추세를 견딜 수 있을지는 비극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권위주의, 근데 폴란드의 권위주의가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는 게, 그나마 요즘 폴란드 이름이 많이 들리고 좀 잘 나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엉성한 뭐 다자주의보다는 권위주의가 폴란드 같은 딱 맞을 수도 있는데, 뭐 돈이 많으면 알아서 또 다자주의, 양당 체제가 잘 정립되겠죠.